둘은 개암나무 가지 그늘 아래 서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잎사귀를 거쳐 그들의 얼굴에 닿은 햇볕이 여전히 뜨겁게 느껴졌다. 윈스턴은 나뭇가지 너머로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충격 속에서 깨달았다. 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곳은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오솔길과 두더지굴이 여기저기 나 있는 오래된 초원이었다. 초원 저편으로 나 있는 남루한 울타리에는 느릅나무가 서 있어 산들바람에 그 가지가 풍성한 여인의 머리칼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까운 곳에 황허가 유영하는 못이 있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근처에 시내가 있지 않나요?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맞아요. 시내가 있어요. 다음에 나오는 들판의 가장자리에 있죠. 시내에는 아주 큰 물고기가 살아요. 느릅나무 아래에 있는 작은 못에 가면 물고기들이 꼬리를 흔들면서 물속을 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긴 거의 황금의 땅인데요. 그가 중얼거렸다. 황금의 땅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끔 꿈에서 보는 곳이에요. 저기 봐요. 줄리아가 속삭였다. 개똥지박이 한 마리가 그들로부터 5미터도 안 되는 나뭇가지에 내려앉았다. 둘의 눈높이 정도 되는 가지였는데도 놀라 날아가지 않는 것을 보니 그들을 못 본 모양이었다. 새는 태양 아래에 있었고 그들은 그늘 안에 있었다. 새는 날개를 활짝 폈다가 고개를 들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고요한 오후라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컸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꼭 끌어안은 채 새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개똥지박이는 자신의 기교를 부려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계속해서 선율을 바꿔가며 몇 분이고 노래를 불렀다. 간혹 몇 초씩 잠시 노래를 멈추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날개를 쫙 폈다가 접어 가다듬고 작은 반점이 박힌 가슴을 부풀려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윈스턴은 경외심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저 새는 누구를, 무엇을 위해 저렇게 노래하는 것일까? 짝도 적수도 보고 있지 않은데 무엇이 저 새를 외로운 나뭇가지 위에 앉아 허공에 대고 저렇게 노래하게 만들었을까? 그는 그 근처 어딘가에 마이크가 숨겨진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와 줄리아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만 했기 때문에 마이크에 안 잡히겠지만 저 개똥주박이의 노래소리는 다르다. 어쩌면 마이크 장치의 맞은편 끝에는 딱정벌레같이 생긴 남자가 개똥주박이의 소리를 아주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끝없는 새의 노랫소리에 그의 머릿속 수많은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새 소리는 수많은 잎사귀 사이로 쏟아지는 햇볕과 섞인 액체처럼 그의 전신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생각을 멈추고 느끼는 데 집중했다. 그의 팔이 감고 있는 여자의 허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를 돌려 안았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았고 여자의 몸이 그의 몸에 녹아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둘은 입을 맞추었다. 딱딱하고 어색했던 좀 전의 키스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다. 둘은 얼굴을 떼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 소리에 새가 놀라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 버렸다. 윈스턴이 여자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다. 지금 해요. 여긴 안 돼요. 아까 그 둔덕으로 돌아가요.
거기가 더 안전해요. 여자가 속삭이며 대답했다. 둘은 재빨리 둔덕으로 돌아갔다.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가끔 났지만 괜찮았다. 다시 키 큰 묘목이 둘러싸고 있는 둔덕에 들어서자 여자가 뒤돌아 그를 마주 보았다. 둘 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곧 여자의 입꼬리에 다시 미소가 번졌다. 여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옷을 벗으려 자기 작업복에 지퍼를 더듬었다. 그리고 그가 꿈속에서 봤던 것처럼 재빠르게 옷을 벗었다. 그건 꿈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여자는 이어 꿈속에서 그랬듯 한 문명 전체를 무너뜨리는 멋진 동작으로 옷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하지만 찰나 그의 눈은 그녀의 벗은 몸이 아닌 죽은 깨 투성이에 희미하고 대담한 미소가 서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전에도 일해본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수백 번도 넘게. 아니, 여러 번 해봤죠. 당원하고요? 네. 항상 상대는 당원이었어요. 내부 당원들이요? 아니요. 그 돼지 새끼들하고는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회가 생겼다 하면 달려들 놈들은 많지만요. 그놈들은 말로 포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결하지 않거든요.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번이나 이런 짓을 했다고 한다. 그는 그게 수백 번, 수천 번이길 바랬다. 당원들의 부패를 암시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그에게 강렬한 희망을 주었다. 당원들은 안으로 썩을 대로 썩어 있는지 모르는 일이다. 불굴의 투쟁을 예찬하고 자기 자신을 그토록 부인하는 것은 어쩌면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나병이나 매독을 전염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을 부패하고 약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의 명성을 훼손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쳤다. 둘은 무릎을 꿇은 채 서로를 마주보았다. 있잖아요. 당신이 관계한 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난 당신을 더 사랑할 겁니다. 내 말 알아듣겠어요? 네, 물론이죠. 난 순결을 증오해요. 선도 증오하죠. 그 어디에도 도덕이나 정조 따위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뼛속까지 썩길 바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제가 천생연분인 것 같네요. 전 뼛속까지 썩었거든요. 이런 걸 하기 좋아해요? 단순히 나랑 해서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좋냐는 말이에요.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요. 그가 무엇보다도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동물적 본능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단순한 욕망, 그 힘만이 당을 산산이 해체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그는 여자를 초롱꽃이 흩어져 있는 잔디 위에 눕히고 그 위에 누웠다. 이번에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내 둘의 거친 호흡이 잠잠해졌고 둘은 좋은 피로감에 서로에게 떨어졌다. 그새 태양은 더 뜨거워진 것 같았고 둘 다 졸음에 취했다. 그는 벗어서 내팽개쳤던 작업복을 끌어다가 그녀의 몸에 덮어주고는 바로 골아떨어졌다. 둘은 함께 30여 분쯤 잠을 잤다. 먼저 잠에서 깬 건 윈스턴이었다. 그는 일어나 한 손바닥을 베개 삼아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는 여자의 죽은 깨 투성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입을 제외하고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눈 주위에 주름도 한두 줄 나 있었다. 아직 그녀의 성도, 주소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지금은 잠에 빠져
무력해 보이는 젊고 강인한 육체를 보니 그녀를 동정하는 마음과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개암나무 아래서 개똥집박이의 노래를 들으며 느꼈던 아무 생각 없이 마냥 마음이 부드러워졌던 그 감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작업복을 옆으로 밀쳐놓고 여자의 부드럽고 하얀 살결을 들여다보았다. 지난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의 몸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순수한 사랑이나 욕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에 공포와 증오가 섞여 그 어떤 감정도 순수하지 않았다. 그들이 부둥켜 안은 것은 전쟁이었고 절정의 순간은 승리였다. 또한 둘의 육체적 결합은 당에 대한 일갈이었고 정치적 행위였다. 여기에는 한 번 더 와도 돼요. 보통 비밀 아지트는 2번 정도까지 안전해요. 물론 한두 달 정도 더 있다가 와야겠죠? 줄리아가 말했다. 잠에서 깬 그녀는 그 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행동했다. 빈틈없이 효율적인 모습으로 옷을 다시 입고 진홍색 허리띠를 허리에 두른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꼼꼼하게 정했다. 그런 일은 그녀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여자는 약삭 발랐고 경험도 풍부했다. 윈스턴에게는 없는 기질이었다. 또 수없이 많은 단체 행군을 통해 런던 주변의 교회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여자는 올 때랑 사뭇 다른 길을 그에게 알려주었고 그 길을 따라가니 올 때와는 다른 기차역에 도착했다. 언제 어디서든 절대 같은 길로 왕복하면 안 돼요. 여자가 아주 중대한 원칙을 발표하기라도 하듯 말했다. 여자가 먼저 떠나고 윈스턴은 30분쯤 더 있다가 출발하기로 했다. 여자는 나흘 후 퇴근한 뒤 만날 장소를 일러주었다. 노천시장이 열리는 빈민가의 한 거리로 늘 붐비고 시끄러운 곳이었다. 그녀는 신발끈이나 실을 찾는 척 갑판대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겠다고 한다. 여자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코를 풀겠으니 그때 자기에게 다가오고 만약 코를 풀지 않으면 자기를 아는 채 말고 스쳐 지나가라고 했다. 운이 좋다면 붐비는 인파 속에서 15분 정도는 안전하게 대화를 나누고 다음 만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가야 돼요. 여자가 일러준 상황들을 그가 숙지하자마자 여자가 말했다. 저녁 7시 30분까지는 돌아가야 해요. 청년 반성동맹에 가서 2시간 동안 전단지를 나눠줘야 하거든요. 정말 지랄 같지 않나요? 옷 좀 털어주세요. 머리에 잔가지라도 붙어있나요? 괜찮아요? 그럼 이만 갈게요. 내 사랑 안녕. 여자는 그의 품에 풀썩 안기더니 격렬하게 입을 맞추고 곧 키 큰 묘목을 힘껏 젖혀 아주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여자의 성도, 주소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하지만 달라질 건 없었다. 어딘가 실내에서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한다거나 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은 결국 그 숲속 둔덕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5월 한 달 동안 둘은 딱 한 번 더 정사를 나누는 데 성공했다. 줄리아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비밀 아지트에서였다. 30년 전 원자 폭탄이 투하된 뒤 사람들이 떠나 적막하기 이를 데 없는 시골의 한 황폐한 교회 종로에서였다. 일단 그곳에 발을 들이면 아주 훌륭한 비밀 아지트였지만 가는 길이 너무 위험했다. 그때를 제외하고 둘은 매일 저녁, 매일 다른 거리에서 30분 이내로 만났다. 보통 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둘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함께 걸었다. 어깨를 나란히 하지도 않았고 절대 서로를 마주보지도 않았지만 둘은 호기심 가득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등대가 비추는 등불처럼 깜빡깜빡 끊기기 일쑤였다. 갑자기 당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오거나 텔레스크린 가까이에 있을 때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르면 아까 끊겼던 문장의 중간부터 다시 말했고 다시 걷다가 헤어지기로 약속한 장소에 이르면 또 갑자기 대화를 끊고 그대로 헤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만나면 아무 설명도 없이 다시 어제 다 하지 못했던 문장부터 다시 말하는 식이었다. 줄리아는 이 대화법을 분할 대화라고 불렀다. 또 그녀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한 달 내내 저녁에 계속 만나다시피 했지만 그들이 키스를 하는데 성공한 건 딱 한 번뿐이었다. 그날 둘은 아무 말 없이 골목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굉음이 들렸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윈스턴은 바닥에 몰아누운 채였다.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왔다. 몸에는 군데군데 멍이 들어 있었다. 지척에서 로켓탄이 떨어진 게 분명했다. 갑자기 그에게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는 죽은 사람처럼 새하얀 줄리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입술까지 하얘져 있었다. 죽은 게 틀림없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하지만 곧 자신이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사람과 키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입안으로 횟가루가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 두껍게 횟가루가 덮여 있었던 것이다. 퇴근 후 둘 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거리 모퉁이에 순찰대가 나타나거나 머리 위로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바람에 아는 채도 않고 바로 헤어진 경우도 몇 번 있었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해도 만날 시간을 내기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윈스턴은 주중 60시간을 일했고 줄리아의 근무 시간은 더 길었다. 업무량에 따라 쉬는 날도 달라지기 때문에 둘의 휴일이 겹치는 경우도 별로 없었다. 게다가 줄리아는 저녁 시간을 통째로 뺄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저녁마다 강의를 듣거나 시위에 참석하거나 청년 반성동맹에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증오주간에 깃발을 준비하거나 절약 캠페인을 위해 모금 활동을 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썼다. 줄리아는 이런 활동이 위생을 위한 것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작은 규율을 잘 지키면 큰 규율은 어길 수 있다고도 했다. 심지어 윈스턴에게 열성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수품 작업에 며칠 저녁 시간을 내어 참여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말을 들어 윈스턴은 일주일에 하루 저녁 시간을 내어 망치 소리와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뒤섞여 몹시 시끄럽고 바람은 숭숭 들어오고 조명까지 어두운 작업장에서 4시간 동안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지루함을 견디며 폭탄에 도화선 부품일 작은 금속 조각들을 나사로 조이는 일을 했다. 교회의 탑에서 만난 날에는 이제까지 계속 끊겨왔던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었다. 타는 듯이 더운 오후였다. 종 위쪽에 나 있는 작고 네모난 방 안은 덥고 환기가 잘 안 되어 비둘기 똥냄새가 심하게 났다. 그들은 먼지투성이에 나뭇가지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바닥 위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 둘 중 한 사람이 일어서서 탑에 나 있는 조그만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봐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했다. 줄리아는 26으로 30명이나 되는 다른 여자들과 합숙소에서 살고 있었다. 또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창작국에서 소설 집필기를 담당하고 있었다. 주로 다루기 힘든 강력한 전기 모터를 돌리고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 자신의 일을 재미있어 했다. 그녀는 딱히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손 쓰는 일을 좋아했다. 또 기계를 만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그녀는 계획위원회에서 지시사항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 감수팀의 마지막 수정으로 작업을 끝내기까지 한 권의 소설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 완성된 소설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했다. 전 책 읽는 게 별로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에게 책은 재미나 부츠 끈처럼 일용품에 지나지 않았다. 줄리아는 1960년대 이전을 기억하지 못했다. 혁명 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줬던 유일한 사람은 할아버지였는데 그녀가 8살 때 갑자기 실종되었다. 학교를 다닐 때는 학기팀 주장을 맡았고 2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스파이단에서는 부대장을, 청년 반성동맹에 합류하기 전에 청년동맹에서는 지부장을 맡았다. 그녀는 언제 어디에서나 군계 일학이었다. 심지어는 창작국에 속해 있는 포르노부에도 뽑혀갔었다. 들어가 보니 포르노부는 프롤들에게 싸구려 포르노를 배급하는 일을 하는 부서였다. 포르노부에 속한 사람들은 그 부서를 쓰레기장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1년 남짓이라며 찰싹찰싹 때리며 즐기기나 여학교에서 하룻밤 같은 제목의 소책자를 만드는 일을 했다. 이 책들은 밀봉 포장으로 출시되었는데 주로 젊은 프롤들이 무언가 불법적인 것을 구매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은밀히 구입했다. 윈스턴이 호기심에 물었다. 그 책들은 어땠나요? 구역질 나는 쓰레기였어요. 딱 6가지 줄거리를 조금씩 바꿔가며 돌려서서 내용도 정말 지루해요. 물론 전 소설 줄거리를 대강 지어내는 만화경만 가지고 일했지만요. 감수팀에서 글을 손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제 글솜씨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런 쓰레기를 수정하기도 부족할 만큼요. 윈스턴은 포르노부는 부서장만 남자고 나머지 직원은 모두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 이런 구성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로 다루는 외설적인 내용에 타락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거기서는 여자도 결혼한 여자는 꺼렸어요. 줄리아가 덧붙였다. 당은 여자들이 항상 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 그렇지 않은 여자가 하나 있었다. 줄리아는 16살 때 60살의 당원과 첫 관계를 가졌는데 그는 이후 체포를 피하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잘 판단한 거죠. 안 그랬으면 자백하는 도중에 제 이름도 나왔을 테니까요. 그 이후 그녀는 여러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 그녀의 눈에 삶은 아주 단순했다. 그저 쾌락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즉 당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지 못하길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규율을 어기면서 알아서 쾌락을 즐겨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들이 사람들의 쾌락을 앗아가려고 하는 게 당연하듯 사람들은 거기에 응당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녀는
당을 증오했고 아주 원색적인 단어들로 당을 비난했지만 당 전반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다. 자기 사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당의 강령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이미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신어를 제외하고는 신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형제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고 그 존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당에 맞서는 모든 조직은 결국 실패할 것이 분명하므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겼다. 가장 똑똑한 것은 당의 규칙을 어기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혁명시대에 자란 젊은 세대 중 줄리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막연히 생각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당을 하늘같이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그 권위에 대항할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토끼가 개를 피하듯 그저 단순히 피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말이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결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결혼은 생각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요원한 일이었다. 위원회는 절대 그들의 결혼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아내였던 캐서린 없이 자유로운 몸이었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결혼은 한낮의 꿈처럼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줄리아가 물었다. 그 여자는 혹시 신어로 굿띵프이라는 단어를 아나요? 선천적으로 완전 정통파라 나쁜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것을 뜻하지. 그 단어는 모르지만 그런 유형은 충분히 잘 알고 있죠. 그는 줄리아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해주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생생하게 그가 캐서린을 만졌을 때 뻣뻣하게 몸이 경직되었던 것이나 그를 안고 있을 때조차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내려 했던 것을 직접 보거나 겪은 듯 생생하게 묘사했다. 줄리아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에게 캐서린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단순히 불쾌한 기억에 지나지 않았다. 난 한 가지 일만 없었더라면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을 거요. 그가 말했다. 그는 매주 정해진 요일의 밤 캐서린이 그에게 강요했던 이상하고 형식적인 의식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 여잔 그건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자고 해도 절대 그만두지 못했죠. 그걸 그 여자가 뭐라고 불렀는지 당신은 아마 짐작도 못할 거예요. 당에 대한 우리의 의무겠죠. 줄리아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학교에 다녔으니까요. 16이 넘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성에 대해 토론을 하거든요. 청년 운동에서도 그랬고요. 그들은 수년에 걸쳐 여자들을 세뇌시켜요. 제가 단언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뇌되었을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알 수 없죠.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줄리아와 이야기하면 모든 화제는 결국 성으로 이어졌다. 이야기를 하다 조금이라도 성이라는 주제를 건드리면 줄리아는 그 즉시 격렬하게 자기의 의견을 쏟아냈다. 윈스턴과는 달리 그녀는 당의 순결주의에 내포된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다. 성욕은 당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드니 가능하다면 성욕을 제거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는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적 결핍이 불러오는 병적 흥분 상태, 즉 히스테리 상태에서 사람은 전쟁에 열광하고 지도자를 숭배하기 쉽다는 것이었다. 줄리아는 이렇게 부연했다.
섹스를 하면 에너지를 전부 소진하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게 되죠. 그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항상 에너지가 충만해 있길 바라죠. 섹스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군과 응원, 깃발 흔들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면 빅브라더나 3개년 계획, 2분 증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에 왜 흥분하겠어요? 모두 맞는 말이었다. 순결과 정치적 정통성에는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었다. 당원들이 항상 공포와 증오에 휩싸여 있길, 당을 광적으로 맹신하길 바랬다. 그리고 강렬한 본능을 억제하고 그걸 추진력으로 삼는 것은 그 유일한 방법이었다. 당은 성적 충동을 위험하다고 여겼고 그걸 적극 이용했다. 당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부성애와 모성애를 이용했다. 가족을 없애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당은 자녀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전 방식대로 아이를 사랑하라고 장려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체계적인 교육 아래 부모에게서 등을 돌렸다. 아이들은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항상 감시하고 발견 시 즉각 신고하라는 교육을 받았다. 가족이 사상경찰의 연장선상이 된 것이다. 결국 가족은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감시를 당하고 여차하면 신고까지 당할 수 있는 장치로 쓰였다. 윈스턴의 머릿속에 갑자기 캐서린 생각이 떠올랐다. 캐서린이 그의 사상이 불손하다는 것을 알아챌 만큼 머리가 있었다면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를 사상경찰에 고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떠올리게 된 건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게 만드는 오후에 숨막히는 더위 때문이었다. 그는 11년 전 이렇게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오후 일어났던 혹은 일어날 뻔했던 일을 줄리아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때는 그들이 결혼하고 서너 달 뒤였다. 둘은 켄트 어딘가에서 단체 행군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 일행으로부터 몇 분 정도 뒤처져질 뿐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 석회암 돌산에 접어들었다. 바로 앞으로 높이 10m 혹은 20m의 깎아지른 것 같은 절벽이 나 있었고 절벽 아래로는 바위들이 놓여 있었다. 인기척이 전혀 없어 길을 물어볼 수도 없었다. 캐서린은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몹시 불안해했다. 시끌벅적한 행군 대열에서 잠깐이라도 이탈해 있자니 무언가 나쁜 짓을 하는 느낌인 모양이었다. 그녀는 온 길을 곧장 되돌아가서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어 했다. 바로 그때 윈스턴은 절벽 틈새에서 자라고 있는 부척꽃 한 무더기를 보았다. 한 뿌리에서 자라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자홍색과 붉은 벽돌색의 두 가지 색깔을 띠고 있었다.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종이었다. 그는 여기 와서 이것 좀 보라고 캐서린을 불렀다. 캐서린, 저길 좀 봐요. 저 꽃들 말이에요. 저기 바닥 근처에 있는 꽃더미 색깔이 두 가지인 거 보여요? 이미 온 길을 되돌아가려고 등을 돌리고 있었던 캐서린은 짜증을 내며 그에게로 돌아와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려고 절벽 아래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의 바로 뒤에 서서 그녀가 흔들리지 않게 허리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 순간 그곳에는 온전히 둘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에도 인기척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으며 새 한 마리 깨어있지 않았다. 이런 곳에 마이크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장면이 아닌 소리만 녹음될 터였다. 때는 하루 중 가장 덥고 졸린 오후 시간이었다. 태양이 그들 위로 장렬했고 그의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렀다. 그때 갑자기 왜 슬쩍 밀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라면 그랬을 텐데. 줄리아가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라면 그랬겠죠. 지금의 나라도 그랬을 거고. 아니 어쩌면 그때도.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걸 후회하나요? 그래요. 안 그런 걸 후회해요. 그들은 먼지 투성이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가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자 그녀의 머리칼에서 나는 기분 좋은 냄새에 비둘기 똥 냄새가 덜 역하게 느껴졌다. 윈스턴은 생각했다. 이 여자는 아직 너무 어려. 여전히 삶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지. 성가신 사람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 사실 내가 아내를 밀었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그럼 왜 후회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게임에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패배해도 더 나은 패배가 있죠. 그게 내가 후회하는 이유예요. 그녀의 어깨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꿈틀댔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은 항상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자연 법칙에 결코 수긍하지 않으려 했다. 어떤 면에서는 조만간 사상경찰이 그녀를 잡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은밀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 행운과 교활함, 대담함만 있다면 말이다. 그녀는 세상 어디에도 행복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유일한 승리는 그들이 죽고도 한참 뒤인 먼 미래에나 가능하고 당에 선전포고를 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죽은 목숨이라고 여기는 편이 낫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이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줄리아가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어쩌면 앞으로 6개월, 1년 혹은 5년까지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난 죽는 게 두려워요. 당신은 젊으니까 아마 나보다 더 그럴 거예요. 죽음의 시기를 늦출 수만 있다면 최대한 늦추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인간이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죽음과 삶은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해요. 당신이 누구랑 더 먼저 잘 것 같아요? 나예요? 아니면 해골이에요? 살아있는 게 즐겁지 않나요? 이게 바로 나고, 이건 내 손이고, 이건 내 다리다. 나는 실제하고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녀는 몸을 돌려 가슴을 그에게 밀착시켰다. 작업복 아래 풍만하고 단단한 그녀의 가슴이 느껴졌다. 그녀의 몸이 그의 몸에 젊음과 원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물론 좋아요. 나도 살아있는 게 좋아요. 그럼 죽는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다음 만날 시간을 다시 정해야 해요. 지난번 숲속에 다시 가도 될 거예요. 한동안 안 갔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길로 가야 해요. 제가 길을 다 짜놓았어요. 먼저 기차를 타고 아니 여기에 그려볼게요. 그녀는 그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닥의 흙을 네모지게 긁어 모아 반듯하게 만든 다음 비둘기 둥지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가져와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윈스턴은 체링턴씨 가게의 위층에 위치한 허름한 방을 둘러보았다. 창문 옆에는 거대한 침대가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이불과 낡은 담요, 커버를 씌우지 않은 긴 베개가 놓여 있었다. 벽난로 선반에는 고풍스러운 유리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다. 방구석에 놓인 접이식 테이블 위에는 그가 지난번 체링턴 씨의 가게에서 샀던 유리 문진이 어두컴컴한 방안을 부드럽고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벽난로 앞에 세워둔 난로망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찌그러진 작은 석유 난로와 작은 냄비 하나, 그리고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모두 체링턴 씨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이었다. 윈스턴은 난로에 불을 붙이고는 냄비에 물을 부어 올려놓았다. 빅토리 커피 한 봉투와 사카린 몇 알도 챙겨온 터였다. 시계는 오후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방안 시계가 느린 것으로 실제 시간은 저녁 7시 20분이었다. 줄리아는 저녁 7시 30분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미친 짓이야.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필요하게 감행한 그의 행동은 자멸적이라 할 정도로 어리석었다. 당원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 중에서 가장 쉽게 발각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류의 죄였다. 이런 생각이 접이식 탁자에 상판에 비친 유리 문진처럼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체링턴 씨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흔쾌히 방을 빌려주었다. 몇 달러의 부수입이 생기는 것이 반가운 모양이었다. 윈스턴이 정사를 하기 위해서 방을 빌리는 것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혔을 때도 충격을 받기는커녕 불쾌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윈스턴의 눈을 똑바로 보는 대신 마치 그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저 너머를 응시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이다. 먼저 그는 사생활은 소중한 것이라며 누구나 가끔씩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런 공간이 생기면 혼자만 알고 있으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했다. 이 집에는 입구가 2개 있는데 그중 하나는 뒷뜰을 통해 바로 골목길로 연결된다는 말을 할 때는 방 안에 그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했다. 창문 밑에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6월의 태양은 여전히 하늘 높이 떠 있었다. 햇살이 가득한 뒷뜰에는 붉고 두꺼운 팔뚝을 하고 허리춤에 앞치마를 두른 노르만족의 기둥 같은 거구의 여자가 빨래통과 빨랫줄 사이를 또박또박 오가며 아기의 귀저귀로 보이는 하얗고 네모난 천을 빨랫줄에 널고 있었다. 입에 빨래 집게를 물고 있지 않을 때면 여자는 저음으로 목청 좋게 노래를 불렀다. 그저 덧없는 꿈이었다네. 4월의 꽃잎처럼 사라져버렸네. 눈짓과 말과 꿈으로 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앗아가 버렸네. 지난 몇 주 동안 런던 곳곳에서 울려 퍼질 정도로 유명한 노래였다. 음악부에는 프롤들을 위해 이렇게 비슷비슷한 곡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부서가 하나 있었다. 거기서 만드는 노래 가사는 인간의 개입 없이 작사기라고 알려져 있는 기계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자가 노래를 아주 맛깔나게 부르는 바람에 끔찍한 쓰레기 같은 노래도 듣기 좋은 소리로 들렸다. 여자의 노랫소리와 그녀의 신발 끄는 소리, 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더 먼 곳에서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까지 들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방은 조용하게만 느껴졌다. 텔레스크린이 없는 덕분이었다. 미친 짓이야.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는 다시 생각했다. 당에 발각되지 않고 몇 주 이상 이곳을 드나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실내 비밀 아지트를 갖고 싶다는 둘의 욕망이 너무 컸다. 교회 종로에서 만난 다음 한동안은 도무지 서로를 만날 수가 없었다. 증오주간을 대비해 당원들의 업무 시간이 대폭 늘어났던 것이다. 증오주간까지는 아직 한 달도 더 남아 있었지만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준비였기 때문에 모두 추가 근무를 해야 했다. 그러다 마침내 둘이 함께 오후 시간을 뺄 수 있는 날이 생겼고 둘은 숲속의 그 둔덕에 다시 가기로 약속했다. 만나기로 한 첫날 둘은 거리에서 잠깐 만났다. 인파 속에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도중 윈스턴은 평소처럼 줄리아에게 눈길도 주지 않다가 슬쩍 곁눈질로 그녀를 보았다. 줄리아의 안색이 왠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안 되겠어요. 줄리아가 안전하다고 판단하자마자 중얼거렸다. 내일 말이에요. 내일 오후에 숲에 갈 수 없게 됐어요. 왜? 매달 치르는 일 때문이죠. 이번 달은 좀 일찍 시작했어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를 알고 나서 한 달 동안 그가 그녀에게 품었던 욕망의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초반에는 그녀에게 육체적 욕구를 거의 느끼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그들의 첫 정사는 해야 할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정사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의 머리칼에서 나는 향기, 입에서 느껴지는 맛, 피부의 감촉 등 그녀의 모든 것이 그의 몸속 그리고 그 주위의 공기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그에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가 원할 뿐 아니라 원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존재 말이다. 그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파에 밀리는 바람에 둘의 몸이 닿게 되었을 때 그녀가 그의 손가락을 빠르게 한번 쥐었다가 놓자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다. 그건 욕망이 아니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손길이었다. 여자랑 사는 남자는 매달 이런 실망감을 겪으며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껏 그녀에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깊은 애정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와 결혼 10년차 부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남들에게 숨길 필요 없이 들킬까 공포에 떨지 않고 지금처럼 그녀와 거리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서로 이것저것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집안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물건을 함께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만날 때마다 정서를 나눠야 한다는 의무감의 압박 없이 오롯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그날 그 순간 생각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다음날 체링턴 씨의 방을 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줄리아에게 물어보니 아주 흔쾌하게 그러자고 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둘 다 그게 미친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부러 황천길 가는 길을 앞당기는 일이었다. 윈스턴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애정부의 지하실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운명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포가 그렇게 생각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99 다음에는 100이 오듯 죽음은 머지않은 언젠가 틀림없이 그를 찾아올 것이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연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때 누군가 계단을 급히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곧 줄리아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가끔 진리부에서 그녀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거친 갈색 캔버스 천으로 만든 연장 가방을 든 채였다. 그가 줄리아를 안아주려고 성큼 다가서자 그녀는 급히 몸을 뺐다. 아직 연장 가방을 든 때문이기도 했다. 잠깐만요. 제가 가져온 것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그 맛대가리 없는 빅토리 커피 가져왔어요.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필요 없으니 내다 버려도 돼요. 이것 좀 봐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가방을 열더니 가장 위쪽을 덮고 있던 스패너와 드라이버를 급하게 꺼냈다. 그 밑에는 깔끔한 종이 꾸러미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그녀가 윈스턴에게 건넨 첫 번째 꾸러미는 이상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무겁고 모래 같은 가루로 가득 차 있는 꾸러미를 손가락으로 누르자 꾸러미가 푹푹 들어갔다. 이거 설탕인가요? 그가 물었다. 진짜 설탕이에요. 사카린 말고 정말 설탕이요. 여기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맛없는 빵 말고 제대로 된 하얀 빵도 한 덩어리 구해왔어요. 잼 한 통이랑 우유 한 통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일 자랑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건 천으로 꽁꽁 싸매야 했어요. 왜냐하면 왜 천으로 꽁꽁 싸매야 했는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그 향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도 어린 시절 맡아본 적이 있고 풍성하고도 뜨거운 향이었다. 지금도 종종 이 향을 맡을 기회가 있었다. 복도 저만치에서 쾅 하고 문이 닫히기 직전에 훅 풍겨왔다 사라지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찰나의 향을 풍기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가끔 있었기 때문이다. 커피로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진짜 커피예요. 내부 당원용 커피예요. 여기 1kg이나 구해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전부 어떻게 구한 거예요? 모두 내부 당원용 배급품이에요. 돼지 같은 자식들. 없는 거 없이 다 누리면서 산다니까요. 거기다가 웨이터랑 하인은 물론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홍차도 한 꾸러미 가져왔어요. 윈스턴은 줄리아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가 꾸러미의 한쪽 모퉁이를 찢어 열었다. 정말 홍차네요. 블랙베리 이파리가 아니고요. 요즘 홍차가 많아졌어요. 인도를 점령했다 뭐라나. 그녀가 잘 알지는 못한다는 듯 말했다. 그건 그렇고 3분 동안만 등 좀 돌리고 있어 줄래요? 저기 침대 저편으로 가서 앉아요. 창문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고요. 제가 다 되었다고 할 때까지는 돌아보지 마세요. 윈스턴은 옥양목 커튼을 통해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뒤뜰에선 붉은 팔을 한 여자가 아직도 빨래통과 빨랫줄 사이를 오가며 빨래를 널고 있었다. 여자는 입에 물고 있던 2개의 빨래 집게를 빼서 빨래를 집더니 깊은 감정을 실어 노래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하지. 무엇이든 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세월 속 미소와 눈물이 내심금을 울리네. 쓸데없는 그 노래 가사를 벌써 전부 외운 모양이었다. 여자의 목소리가 달콤한 여름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왔다. 행복하면서도 비애가 깃든 아주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 6월의 저녁이 저물지 않고 계속되고 널어야 할 빨래가 끝이 없다고 해도
천년이라는 세월이 가도 여자는 거기서 그렇게 기저귀를 널고 쓰레기 같은 노래를 부를 것 같았다. 갑자기 당원들이 혼자서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났다. 혼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기행이자 다소 불손한 행동으로 보일 것이었다. 어쩌면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노래할 거리가 생기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제 돌아봐도 돼요. 줄리아가 말했다. 뒤를 돌아본 그는 잠깐이었지만 그녀를 거의 못 알아볼 뻔했다. 사실 그는 그녀가 옷을 벗어 알몸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몸이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훨씬 놀라운 변신이었다. 얼굴에 화장을 한 것이다. 불을 구역 어딘가의 상점에 들어가 화장품 세트를 산 게 분명했다. 입술은 빨갛게, 볼에는 연지를 바르고 코에는 분을 칠해놓고 눈을 더 화사하게 만들기 위해 눈 아래 무언가를 바르기까지 했다. 아주 노련한 화장 솜씨는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윈스턴의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았다. 얼굴에 화장을 한 여성 당원을 본 적도 없었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단지 화장 하나 했을 뿐인데도 그녀의 모습이 놀랍도록 달라 보였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색을 입히니 평소보다 훨씬 예뻐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여성미가 넘쳤다. 여전히 머리카락은 짧고 남자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도 달라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녀를 품에 안자 합성 제비꽃 향이 훅 풍겨왔다. 어두컴컴했던 지하실 부엌, 이가 없어 동물 같던 입을 가졌던 여자가 뿌렸던 향수와 똑같은 향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향수도 뿌렸군요. 그가 말했다. 네, 향수도 뿌렸어요. 다음번엔 뭘 할 건지 아세요? 진짜 여자 옷을 구해다가 이 빌어먹을 바지 대신 드레스를 입을 거예요. 실크 스타킹도 신고 하이힐도 신고요. 이 방에서는 정말 여자가 될 거예요. 당의 동지가 아니고요. 둘은 홀딱 벗고 커다란 마호가니 침대에 올라갔다. 그녀 앞에서 벌거벗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허옇고 야윈 몸, 정맥류성 궤양 때문에 종아리에 복이 흉하게 툭 튀어나와 있는 혈관, 발목 위에 피부 변색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녀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적이 없었다. 침대 위에는 시트 대신 너무 낡아 실이 다 드러나 보이는 부드러운 담요 한 장이 깔려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침대의 거대한 크기와 아직 살아있는 스프링의 탄력에 깜짝 놀랐다. 빈대투성이겠지만 무슨 상관이에요? 줄리아가 말했다. 이제 프롤들의 집이 아니고서는 2인용 침대를 거의 볼 수 없었다. 윈스턴은 종종 어렸을 때 2인용 침대에서 자곤 했는데 줄리아는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들은 이내 골아 떨어져 잠시 눈을 붙였다. 윈스턴이 눈을 떴을 때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베고 자고 있는 그녀를 배려해 뒤척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 화장은 그의 얼굴과 긴 베개에 다 묻어 지워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남은 볼 연지 얼룩 때문에 뺨은 여전히 아름다워 보였다. 황혼역 햇살이 침대 다리 쪽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고 벽난로도 환하게 비추었다. 벽난로에는 물을 올려놓은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뒷뜰에서 들리던 여자의 노랫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저 멀리 거리에서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과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늘한 여름 저녁,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남녀가 침대에 누워 원할 때 사랑을 나누고 자신이 선택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억지로 일어날 필요 없이 그냥 누워서 밖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모든 것이 일상이었을까? 이런 시간이 평범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지 않았을까? 줄리아가 잠에서 깼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팔꿈치에 의지해 몸을 반쯤 일으키고는 석유 난로를 쳐다보았다. 물이 반이나 날아갔네요. 일어나서 금방 커피 타드릴게요. 이제 딱 1시간 남았네요. 당신 아파트는 몇 시에 전기를 끊나요? 11시 반이요. 저희 합숙소에는 11시에 끊겨요. 그래도 당신 전기가 끊기기 전에 아파트에 가야 해요. 왜냐하면 어이 나가 이 더러운 새끼. 줄리아가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바닥에서 신발을 들어 2분증 후 아침 때 골드스타인에게 사전을 던졌을 때와 똑같은 동작으로 팔을 힘차게 휘둘러 방구석으로 던졌다. 뭐였는데요? 윈스턴이 깜짝 놀라 물었다. 쥐새끼요. 벽에 대어놓은 널판지 틈으로 더러운 코를 내미는 걸 봤거든요. 저기 아래 쥐구멍이 있어요. 어쨌든 깜짝 놀랐으니 이제 안 올 거예요. 쥐라고? 이 방에? 윈스턴이 중얼거렸다. 사방이 쥐새끼 천지일걸요? 줄리아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시 누우며 말했다. 합숙소에는 부엌에도 있어요. 런던에는 쥐들이 득실되는 구역들이 있어요. 쥐가 아이들도 공격한다는 거 아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런 곳에는 엄마가 아기를 2분도 혼자 놔두지 못해요. 애들을 공격하는 건 덩치가 아주 큰 갈색 쥐들이에요. 최악은 그놈들이 항상 이제 그만해요. 윈스턴이 눈을 질끈 감은 채 말했다. 어머, 당신 왜 이렇게 창백해요? 괜찮아요? 쥐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난 이 세상에서 쥐가 제일 무서워요. 줄리아는 자신의 따뜻한 체온으로 그를 안심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두 팔과 다리로 그를 감싸 안았다. 그는 바로 눈을 뜨지 않았다. 잠시였지만 그가 평생을 꿔왔던 악몽 속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그 꿈은 항상 똑같은 내용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둠의 벽 앞에 서 있었다. 벽 건너편에는 견딜 수 없고 직접 마주하기엔 너무나 무서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 꿈에서 그가 느낀 가장 깊은 감정은 항상 자기 기만이었다. 그는 사실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자기 뇌를 끄집어내듯 미친 듯 노력했다면 벽 뒤에 그것을 꺼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항상 그것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잠에서 깼다. 하지만 벽 뒤에 그건 방금 전 그가 줄리아의 말을 끊었을 때 그녀가 이야기하던 것과 관련된 것 같았다. 미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쥐를 좀 싫어할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더러운 쥐들이 다시 여긴 못 들어오게 할 테니까. 오늘 나가기 전에 우선 천으로 쥐구멍을 막아놓고 다음번 올 때 회반죽을 가져와 제대로 막을게요. 순식간에 그를 덮쳤던 깜깜한 공포는 벌써 반쯤 사라져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침대 머리에 기대앉았다.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조금 부끄러웠다. 줄리아는 침대에서 나가 작업복을 걸치고 커피를 만들었다. 냄비에서 나는 커피 향이 얼마나 강력하고 자극적인지. 그들은 누가 그 냄새를 맡고 흥미라도 가질까봐 무서워 창문을 꼭 걸어 잠갔다. 커피 맛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설탕을 넣어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었다. 몇 년 동안 사카린만 먹느라 그는 설탕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다. 줄리아는 한 손은 주머니에 찔러넣고 다른 한 손에는 잼을 바른 빵 한 조각을 들고 방 안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탐색했다. 책장도 한번 무심하게 들여다보고 접이식 테이블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낡은 안락은자에 털썩 앉아 자기가 편안한지 확인하고 잘 맞지 않는 시계를 흥미롭게 들여다보았다. 또 유리 문진을 더 밝은 데에서 자세히 보려는 듯 침대로 가지고 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빗물 같은 유리에 매료되어 그녀의 손에 든 문진을 집어들었다. 이게 뭐예요? 줄리아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용도가 없는 물건이라는 말이죠. 그 점이 나는 좋아요. 그들이 날조하길 잃어버린 역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100년 전에서부터 온 편지라고 볼 수도 있죠. 읽는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좋을 텐데. 저기 저 그림 말이에요. 여자가 반대쪽 벽의 판화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한 100년쯤 된 건가요? 아니, 한 200년쯤 됐을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요즘은 그 무엇도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녀가 더 자세히 보려고 그림 쪽으로 걸어갔다. 아까 쥐가 여기서 코를 내민 거예요. 그녀가 그림 밑 벽에 대어놓은 널빤지를 차면서 말했다. 여기는 어딘가요? 어디서인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예요. 적어도 전에는 교회로 쓰였죠. 성 클레멘트 데인이라는 이름의 교회였어요. 체링턴 씨가 알려주었던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 그는 향수에 젖어 노래를 불렀다. 오렌지와 레몬이여, 성 클레멘트 종이 말하네. 그러자 놀랍게도 줄리아가 노래를 이어 불렀다. 그대는 나에게 산파딩의 빚을 졌지. 성 마틴의 종이 말하네. 언제 빚을 갚을 건가? 올드 베일리의 종이 말하네.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여기 그대 침대를 밝혀줄 촛불이 오네. 여기 그대 목을 자를 도끼가 오네.